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행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번쩍냐? 자, 그래 지난주까지 했던 거는 이제 전반부 이론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아마 오늘부터 할 내용은 그 생애 발달 과정에 따른 어떤 인간의 뭐 변화, 성장, 특성 같은 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뭐지? 그 이쪽 파트 영역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파트에 비해서는 대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뭐 몰라도 다른 초중고등학교 또 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상식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 조금 새로운 지식이나 생각은 있지만, 그리고 뭐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뭐 아발교나 노생교 같은 수업에서도 한 번씩 볼 내용들,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쭉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부터 뭐 태아기부터 태아 영아 뭐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쭉 가는 한 단계 수업을 내가 봤을 때 한 세 강의 네 강의 정도 좀 할 것 같은데, 그 진도를 그 단계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축약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를 합쳐버리고 뭐 아동기 청소년기 합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은 그냥 지식 전달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 수업처럼 제가 뭘 딱히 설명하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가 그냥 수업 뭐야, 죄송합니다. 친구가 카톡이 와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뭐 따로 뭐 공부할 내용보다는 제가 주로 지식 전달하는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업은 그냥 이 발달 단계에 대한 수업은 제가 하는 어떤 강의도 강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머티리얼이랑 뭐 다른 그런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다른 설명 자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길 좀 바래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이 단계는 지식 전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 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생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발달 단계에서 보여지는 특성 같은 것들, 여러분이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인행사를 잘 이해 못한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상 인행사 이 단계를 다 빼도 인행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론만 배워도 인간 행동과 사양경에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뒷부분,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관점에 봤을 때 이 후반부는 어떤 총괄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때까지 이제 인간이 어떤 거라는 어떤 연역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해 왔다면, 이제는 후반부에서 실제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행태, 생물학적, 뭐 사회적, 심리적 행태를 보여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증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 내용이 주로 이제 지식 전달하는 내용이고, 딱히 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행사에서 전반부가 좀 어렵지, 사실 후반부가 외울 거는 후반부가 많아도 외운다는 말은 그냥 드립다 외우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전반부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후반부는 고민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그냥 빠르게 어,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저랑 뭐 블렌드드 러닝에서나 아니면 줌이나 뭐 어쩐 뭐 1년에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이쪽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야기, 뭐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의 어떤 지식 전달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할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PPT나 자료를 책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아 보통 이제 뭐 포유류 태어나지 않은 새끼 뭐 이런 걸 의미하고 뭐 요렇게 한 2개월 지나 인체 모양을 띈 것을 우리가 흔히 말 태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태아,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태라는 게 이제 배잖아. 태 안에 있는 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 종교학적 개념에서는 사람이지만 어떤 법적인 영역 안에서는 아직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생물학 시간에도 이제 이런 여성의 몸에 대해서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쉽게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이 여성의 이제 자궁, 여기 자궁이 있고, 이제 이 질이잖아. 보통 이렇게 남성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정자가 들어가고, 보통 이 난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착상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착상이 여기서 되니까 질 안에서 정자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쯤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역순환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그 뭐지 생물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성교육하면서 여러분 배웠던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체부라 그러고 흔히 말해서 이걸 팽대부, 난간, 협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 가정 한번 보면 보통 정자가 한 2, 3학기 정도쯤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죠.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 한 2, 3학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보통 한 15% 정도는 임시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한 2천에서 3천만 개 정도는 임시시킬 수 없는 정자고요. 보통 여성의 질이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 산성으로 되어 있냐면 생각을 해봐. 여성의 질이 사실 보면 장기잖아. 장기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질이 산성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의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위산 같은 거 생각해봐. 요 위도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 첫 통로에서는 굉장히 산성을 통해서 그것을 녹이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산성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래서 이게 상태가 산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용암이 끓는다고 생각해봐. 정자가 거기에 쉽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힘이 약한 정자는 자궁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가 자궁이잖아. 여기서 가보지도 못하고 2시간이 다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산성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다고. 이게 기본적인 이렇게 돼 있고 보통 그리고 이게 자궁경관이 여기 어디냐? 이게 경관 쪽인가? 자궁이고 안쪽이 이게 경관이겠지? 나 정확한 위치를 아마 이쪽을 경관은 난관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점액질로 돼 있어요. 왜 점액질로 돼 있냐? 당연히 세균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 평대부 진입까지 한다니까 이 말은 여기가 평대부잖아. 여기 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평대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소리 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이 안에 전부 다 점액질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점액질의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으로 보면 막 폭포가 친다고 생각해봐. 폭포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영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 폭포 위쪽으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정자라는 것이 이 점액줄로 돼 있는 이런 관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운동성이 떨어지는 정자들은 얘를 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보통 이 난간 팽대부까지, 그러니까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정자가 몸속에 들어와서 이 팽대부까지 진입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역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 한 1000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억 마리 중에 3억 마리 중에 맥시멈 3억 마리 중에 미니멈 2억 마리 중에 1000마리 미만이 생존해요. 그러니까 이까지 들어가는데 상위 몇 프로냐? 2억에 10%면 1%인가? 0.5%인가? 갑자기 계산 안 되네. 또 엄청난 적은 숫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한 3일 정도로 있고 3일 동안에 난자를 못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자가 정자랑 만나서 어 뭐지?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리고 이 난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착상을 하죠. 뭐 이런 구조로 임신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의학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계를 보면 수정에서 이제 임신 3개월까지가 우리가 임신 1단계라고 하고, 수정란은 이제 수정에서 임신부터 1개월까지 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자궁벽의 착상, 뭐 6주, 8주쯤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 3개월쯤 되면 태아의 몰이, 몸통 뭐 이런 것이 되고, 초기 증상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덧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입덧이 정말 1년 내내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은 대부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배가 불러온다든지 뭐 월경이 끝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누구나 그때 공통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죠. 아주 특이하게 임신과 월경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자가 하나가 아니라 난자가 두 개가 발생되는데, 난자가 하나만 착상이 돼서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고, 동시에 임신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가서 월경이 뭐지 어, 그 착상이 안 돼가지고 생리를 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진짜 아주 특이한 경우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러한 증상, 이러한 뭐라고 할까, 증상이 임신 초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임신 2단계 때는 뭐 이렇게 쌤도 뭐 책에서 이제 적어서 따온 건데, 뭐 이 정도 좀 잘하고, 4개월에는 이렇게 되고 5개월은 이렇게 되고 뭐 6개월은 뭐 얼추 이렇게 된답니다. 6개월쯤 되면 태아 눈이 완성되고 뭐 이 정도쯤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때 법이 바뀌어서 낙태를 언제 그만두냐, 잠깐만 찾아볼게. 네, 제가 뉴스를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봤다가 까먹어서 이제 정리된 걸 좀 찾아왔는데,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가 그때 결정이 되었죠. 이제 2019년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때 내렸던 결정이 뭐냐면, 이제 위헌 결정, 낙태의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내가 초기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경우 했을 때는 임신을 충분히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죠. 그랬을 때 이때 헌재가 했던 게 허용 기준이 임신 초기를 22주 내외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22주까지 우리가 보통 달을 4주니까 4, 5개월, 임신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쯤 되겠네요. 그죠? 요때까지가 어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제 판단을 되었다. 그래서 읽어보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 임신 2주 내외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게 헌재의 판단이고, 보통 의학계에서는 이걸 24주로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는 24주 이내에 태아는 허파를 구성하는 폐포가 될 종말랑이 형성되지 않아 자궁에서 배출되면 독자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 즉 엄마 뱃속에서 24주 전까지 아이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되는 태아가 밖으로 나온다면 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태아로 보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낙태법 보면 제한, 허용 뭐 이런 국가를 쭉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한 국가, 뭐 상당히 허용 국가, 그러니까 북미나 여기 유럽, 그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밑에 일부 나라는 이제 허용이고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사실 이제 이런 국가, 남아메리카나 이런 국가들은 특히나 이제 그 천주교와 같은 기독교 계열의 종교적 입장 뭐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신문 기사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문 기사 연합뉴스에 뭐 헌재 22주 내외 뭐 이런 거 한번 뭐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6개월 보통 이제 5개월 6개월 사이였는데 6개월까지 눈 손가락 빨고 뭐 심장사를 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의학에서는 요런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는 자가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낙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이었고, 사실상 일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헌재가 좀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이야기였죠. 이런 거 보면 좀 고민할 부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산모의 입장에서 태아를 볼 것인가, 아니면 태아 입장에서 산모를 바라볼 것인가, 상반된 입장이죠. 그게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그런 의미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 아까 그 국가별로 봤잖아요. 어떤 국가는, 같은 유럽 안에서도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제한적이고 다른 일본 많은 국가들은 굉장히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안의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물론 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종교들이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인권의, 한 여성의 인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걸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아기를 갖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당사자가 아니지만, 글쎄 무엇이 더 옳을까라는 질문보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사람들이, 지역사회, 전체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건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아 혹은 이제 아이의 탄생 혹은 에 대한 그 태아의 권리와 그 태아의 어떤 생명이라는 개념과, 아니면 여성의 어떤 인권, 앞으로의 미래,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삶의 인권에 대한 그 경중의 가치 중에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지만 다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헌재가 말한 22주라는 걸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성문화 시킨 거죠. 성문화 시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논의는 참 많았습니다. 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도 참 이런 이야기가,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그렇지만 법은 답이 아니에요. 법은 어떤 명확한 삶의 기준이 아니죠.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한 일종의 선호 체계를 성문화시킨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법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법은 그런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엇이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면서, 지금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임신 3단계, 이제 임신 3단계쯤 되면 흔히 말해서 낙태 금지 그 법 조항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7개월째 됐을 때 뭐 양수에서 헤엄을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수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단지 까먹었을 뿐이지. 그쵸? 내가 할 줄 아는데 까먹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첫 시간에 말했던 뭐냐,
unknown non이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unknown none 단계예요. 뭐 이런 단계, 뭐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뭐 8개월, 9개월, 뭐 10개월, 뭐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그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죠. 이제 보통 임시 38주, 뭐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칠삭동이 옛날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뭐 한명회가 칠삭동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뭐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이.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출산, 뭐 개국이라고 하고 태아가 나오는 자궁구가 열리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뭐 보통 그 태아가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머리가 나오고 어깨, 몸, 허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아기가 거꾸로 서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지 반대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의학적 보니까 어떤 의학적 뭐 방법을 사용해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부터 빼내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난 뭐지 그게 뭐냐 그 무슨 수술이냐 갑자기 수술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갑자기 이름 그 수술이 뭐죠? 나 갑자기 이름이 나도 그걸로 태어났는데 나 갑자기 그래 제왕절제 그거 해서 이제 태어 뭐 이렇게 방법을 하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뭐 배란, 뭐 태아기, 임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계로 가서 이제 아기가 드디어 짜잔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무사히 엄마 뱃속에 난자가 수정이 되고 다시 난자가 착상이 되고 그 착상 이후에 애가 38주 정도 되죠. 38주 좀 돼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확률이잖아요. 생각해봐. 잠깐만 얼마나 이 확률이 낮아. 생각해봐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한 2억 개의 정자 3억 개의 정자 안에서 한 개의 난자를 만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 알겠지만 거의 기적과 같은 확률로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아동 한 명한테 대해야 되는 접근해야 되는 관점도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한 명 한 명이 거대한 기적과 같은 거죠.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우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동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태아가 뭐 이렇게 보면 뭐 1.8kg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뭐 중요한 게뭐 기본 내용이니까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천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기 머리를 좀 만져보면 아기 머리가 이게 되게 물렁물렁해요. 우리 머리 딱딱딱 하잖아. 근데 아기 머리가 굉장히 딱 이게 물렁물렁합니다. 그냥 물렁물렁하고 이 아직 쉽게 말해서 뼈가 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서 그 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구멍 그러니까 우리는 천문 동양에서는 천문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폰테네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여기서 기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이것이 나온다라고 이제 좀 개념적 반대지만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가 이렇게 보면 뼈와 뼈가 붙어 있는 아직 덜 넘은 물렁물렁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예쁘다고 이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게 아기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여러분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요런 이제 실험에 많이 나와요. 요런 반사작용이, 아기가 갖고 있는 반사작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봅시다.
세상에 조금만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리고 작은 아기의 몸을 이해하면 육아가 한결 쉬워집니다. 초보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기의 몸. 신생아의 평균 신장은 약 50cm이고 체중은 3.5kg 내외입니다. 이후에는 성장의 가속이부터 생후 100일 무렵이면 출생 후에 2배가량 체중이 늘고 키는 10cm 정도 더 자라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는 저제량은 고작 30에서 35ml 정도인데요. 아기의 위는 호두 알맹이만한 크기에서 생후 일주일 사이에 3배가량 늘어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뇌는 약 400g으로 체중의 약 10%에 해당되는데요. 아기 몸으로 치면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뇌인 셈입니다. 생후 3개월 무렵까지는 신경 발달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천적으로 나타난 반사 행동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아기는 혀와 입술, 볼 등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사 행동은 2, 3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자극이 닿으면 오므리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때의 손힘은 철봉에 매달리게 하면 자기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셉니다. 이 행동도 생후 4개월쯤이면 사라집니다. 또 큰 소리에 놀랐을 때나 몸에 무언가가 닿을 때 팔다리를 쭉 폈다 오므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반사 운동은 성장하면서 깜짝 놀라는 동작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쫙 펴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죠. 이 행동은 보통 6개월 사이 정도에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이외에도 아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척 많은데요. 출생 후 약 4주 동안의 신생아에게는 아기의 신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아기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쵸? 참 우리가 저렇게 예쁜 아기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참 요즘 들어서 아동 관련돼서 참 학대 폭행 사고가 참 계속 일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죽고 하는 걸 보면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대체 어떤 말이 필요할까? 도대체 여기서는 도대체 더구나 자기 자식을 참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막 그거를 볼 때 막 뉴스도 보기 싫고 막 정말 별의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몇 년 전부터 이게 아동 쪽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은데 물론 저는 원래 전공 자체가 건강, 노인, 뭐 질병 이런 쪽이라서 사실 아동 쪽을 제가 정확하게 막 잘 알거나 공부하지는 않는 연구자지만 제가 노인복지론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사실 노인복지론 자체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아동들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이 많아지지 않으면 노인 세대의 문제점이 해결될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인 복지를 하려면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의 어떤 활력이나 아동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동에 투자해야지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는 굉장히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동 문제에 대한 아동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동 문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정도의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이 좀 많죠.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와서 우리 이런 아가들이 반사가 많아요. 뭐 모로 반사, 뭐 바빈스키 반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봐주세요.
아마 1급 시험 문제는 아마 이런 게 좀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뭐 요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 이제 빨기 반사가 있잖아. 이게 어떤 걸 입에 넣으면 다 빨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나나? 프로이트 이해할 때 프로이트의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구강기죠. 예.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단계 설정이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거겠죠.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트 의사였어요. 그 뇌과학을 연구했던 뇌과학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좀 특별히 여기 이제 문제점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에까지 반사 같은 경우, 이것도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반사 같은 경우는 인간이 누구나 이제 가지는 어떤 그냥 특성이라면, 여기 이 유전 문제는 일부 아동들이 경험하는 문제죠. 터너 증후군, 크라인펠터나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번씩 요즘은 좀 여러분들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일반 학교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에 함께 많이 안 다니고 특수 학교에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특수 학교가 많지 않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과연. 근데 주로 한 반에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나 때도 나쁜 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괴롭히거나 뭐 이런 애도 있긴 있었어요. 참 인성이 썩었죠.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었고, 어쨌든 요런 아이들을 우리 때는 그래도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특수학교로 많이 가고, 아니면 학교에 홈스쿨링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런 증후군에 있는 친구들이 일반 학교를 그렇게 같이 막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보통 이 증후군은 염색체,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있고,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런 증후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통 이제 다운 증후군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영화 한 편 소개 좀 시켜줄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 가기도 전에 이제 봤던 영화가 이제 그 제8요일이라는 프랑스 영화예요. 아마 감독은 이제 벨기에 감독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주연이 실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영화였고, 제가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뭐 어떤 영화 주연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뭐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추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실제로 주인공이고 실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La vie est là, qui vous prend par le bras, oh là là là, c'est magnifique. Des jours tout bleus, des baisers lumineux, c'est magnifique. Donner son cœur avec un bouquet de fleurs, oh là là là, mais c'est magnifique. Et faire un jour un mariage d'amour, c'est magnifique. Parti là-bas, lune de miel à Cuba, oh là là là, c'est magnifique. Sous ce climat, les baisers sont comme ça, c'est magnifique. Des nuits d'amour qui durent 45 jours, oh là là là, mais c'est magnifique. Je vais voir Paris, retrouver ses amis, c'est
c'est magnifique. Oh là là là, c'est magnifique. 요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실제로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리면 좀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으로 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생명 연장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영화를 찍으신 분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장애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뭐 유전적인 병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그냥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나오니까 뭐 그런 거고 이제 보통 이제 태아기 영양 요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평상보다 이제 더 많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고 보통 그뭐 엽산이라든지 철분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까 예전에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개발이 안 되는 시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노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상 임신 초기부터 관리를 많이 받으면 나이가 굉장히 노산이라도 큰 문제 없이 되죠.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최지우 배우가 40대 중후반인가 그때도 문제 없이 아기를 잘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잘 하셨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가 노산의 아이콘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질병 예전 같았으면 노산이고 이러면 진짜 30대 중후반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하고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많이 극복되었다라는 거 하시고 그다음 뭐 이때 뭐 약물이 굉장히 취약한 시기 그래서 카페인, 아스피린, 마약, 알코올 뭐 이런 게 엄청 아기한테 위험하죠. 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는 가급적 이러한 약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오죠? 알코올도 있고 흡연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환경이 요 정도 나이인데 이게 만 나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뭐 40세 이상 이만큼 높아졌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은 치료, 약물 뭔가 도움으로 이런 위험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고는 있어요. 의학의 발달 덕택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뭐 또 있나? 뭐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은 뭐 큰 문제가 아니면 특히 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도 기본적인 태아기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뭐 딱히 뭐 더 부연 설명할 건 없어요. 이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내용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더 필요한 거는 네이버나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태아기 정도의 정보 내용은 이 정도로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치우고 여기 태아기가 넘어갔어. 어딨지 여기가 제가 진도 때문에 좀 뭔가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네, 그냥 태학이랑 영학이 그냥 합쳐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영학이 말하면 뭐
출생부터 한 만 2세까지 인펀시라고 말을 하고 이게 터들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한 2, 3세까지 보통 이제 옷 사러 가면 인펀시, 터들러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영아는 뭐 제일 급등기, 성장 급등기라고 하고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막 자라는 단계가 되죠. 보통 이제 신체 발달 뭐 보면 그래도 뭐 사람마다 대동 좀 달라요. 아기들마다 좀 다르고 좀 빨리 크는 애, 더 많이 크는 애, 적게 크는 애 뭐 있죠. 뭐 보통 한 50cm, 뭐 3kg, 뭐 저체중아도 있고 당연히 더 많이 나가는 애도 있죠. 한 5kg 나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보통 이게 체온이 조금 높아요. 어른보다. 보통 우리가 한 성인 한 35, 6도 좀 나오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이들보다 한 1도 정도 좀 조금 높게 나오고 맥박도 약간 불규칙하고 빠르고 성장기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체중도 막 성장.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게 막 성장해요. 특히나 어떤 뇌의 발달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뇌가 인간의 뇌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 때 그 급등 성장기 때 아기의 어마어마한 정도의 크기, 발달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3개월, 4개월 뭐 요런 게 발달돼. 사실 아동 관련된 의학 저널이나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피하지 하면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아동의 뭐 조작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에서는 실험 자체가 좀 잘못돼서 파악을 못했던 것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체적 발달, 이런 발달의 영역과 인지의 영역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상태의 아기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치아도 발달하고 한 생후 6개월쯤 되면 앞니는 나오고 한 3살, 4살쯤 되면 이제 뭐 거의 다 전니 다 나오죠.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 전니가 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전니가 다 빠지고 진짜 영구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우리가 보통 떡잎이라고 하잖아. 우리 떡잎 알아본다고. 식물을 키우면 떡잎이 나오고 떡잎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본잎이 이제 나오거든요. 본잎이 실제로는 잎이고 떡잎은 그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어떤 어릴 때 치아가 전니가 나오고 이 전니가 다 빠지고 이렇게 영구치가 나오죠. 이런 거 보면 나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 왜 인간 이빨은 왜 계속 나지 않을까? 뭐지? 설치류나 뭐 상어 같은 거 보면 평생 이빨이 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도 막 이빨이 계속 났었으면 딱 이번 주 보고 이번 주 이빨이 별로야. 그러면 내가 뺀지를 막 뼈볼 거 아니야. 그럼 새 이빨 예쁘게 나올 때까지 좀 잔인하나? 여러분 손톱이 그렇잖아. 여러분 손톱도 좀 손톱 안 이쁘면 깎고 막 새롭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빨도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뭐 여러분 이빨 썩는 거에 대해서 뭐 얼마나 걱정했겠어. 당연히 치과라는 개념도 잘 없었겠지. 뭐 구강과 정도는 있었겠다. 의학에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빨이 안 나니까 이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뜬금없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빨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복의 하나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이빨 건강입니다. 가급적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스케일링을 받는 생활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넘어가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영아기 특성보다 뭐 성장 급등기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뇌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 그쵸? 신생아기의 신장의 4분의 1, 25% 정도가 머리라고 그 다음 조금씩 클수록 이렇게 점점점 몸에 대비해서 머리가 작아지죠. 내가 얼마 전에 또 지금 한창 반도라는 영화가 막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는 좀 많이 갔겠지만 나 지금 한창 나 이거 찍을 때 반도 할 때거든. 내가 강동원 사진을 봤어. 와 정말 강동원은 머리가 와 진짜 8등신 9등신이라는 말을 나는 내가 봤을 때 한 4등신 될 것 같은데 나는 보통 지금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야. 내 강동원 씨는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뭐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아니면 이 느낌이야.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러웠고요. 좋겠어요. 머리가 작으면.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있잖아. 왜 딴 거는 다 큰 걸 좋아하잖아. 뭐 어깨도 큰 거 좋아하고, 키도 큰 거 좋아하고, 손발도 큰 거 좋아하고, 그거 다 좋아하는데 왜 유독 머리만 큰 거 싫어할까? 눈도 큰 거 좋아하지?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가 뭐 사실 큰 거 안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거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데 유독 인간의 실체 중에서 어 머리만 큰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안타깝는 마음을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자, 이제 치아 이야기하고 이제 보통 한 2살에서 3살쯤 되면 전니가 나고 뭐 빠지고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기억 있을 거예요. 뭐 치과 가서 뽑은 애들, 실로 뽑은 애들, 밥 먹다 뽑은 애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빨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어릴 때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 때까지 그러니까 한옥집 같은 게 좀 많았으니까 이빨 뽑으면 지붕 위로 막 던지고 뭐 그럼 까치가 이제 이빨 가져가서 새 이빨 준다고 막 이렇게 우리 예전에 했지만 요즘 아파트 사는 애들은 이제 그딴 거 없지. 그렇지 않니? 뭐 아파트에서 이빨을 실로 묶어서 어디 던지겠어. 뭐 던질 데가 없잖아. 뭐 드론 띄워가지고 저 멀리 보내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들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물론 이게 우리 학교에 시골 살거나 촌에 사는 애들도 많아서 아직도 이제 그런 놀이지, 일종의 놀이죠. 그런 놀이를 하는 해왔던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인구의 몇 프로냐? 인구의 그 9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그러한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이런 걸 경험해 본 친구가 거의 없고, 국토의 한 16%, 17%가 도시고 그 16%, 17%의 90%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옛날식의 어떤 전통 어떤 문화, 기능, 유희를 즐기는 게 참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도시 사는 친구보다 시골에서 살아왔고 시골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식 사고의 구조의 측면에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언어보다 2가지 이상 바이링구어가 되는 친구들이 훨씬 어떤 인식 체계가 넓어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도시에만 살았던 친구들이 어떤 시골이나 이런 환경에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도시에 왔을 때 훨씬 더 풍부한 감성이나 아이디어, 창의성 같은 걸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 자, 뭐 운동 능력 보면 뭐 있겠지? 얘가 뭐 잘하겠죠? 뭐 이렇게 막 크고 보세요. 아이가 잘할 거야. 건강 관리는 뭐 그래요. 이제 아기 때 이제 모유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모유가 아이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많이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쯤 지났을 때 이 모유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모유를 많이 먹어줘야지 아이의 어떤 면역력 같은 것이 증가됐다고 하니 실제적으로 만약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기를 갖고 있을 때 모유 수유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물론 이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모유가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날 수 있을 때는 모유 수유가 가능할 때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아기 되게 많이 자요. 보통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끼들은 엄청 오래 잡니다. 제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게 새끼들을 보면 거의 뭐 하루 종일 자는 느낌이에요. 아기들도 보면 굉장히 오래 처음에 자죠.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막 잠 깨고 투정 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들긴 하지만 뭐 이런 느낌. 자, 뭐 우리 이 피아지 할 때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지 발달 단계가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을 썩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제 때의 어떤 감각 운동기, 이게 2살 때까지 어떤 인지 발달 상태 같은 것들이 피아제 시대의 실험 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실험 자체의 한계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지 발달 영역에 대해서 피아제식의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려면 이 내용을 뭐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하셔야겠죠. 그러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피아제의 어떤 일련의 것들이 뭐 다 틀리진 않았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학자로서 먼저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대상 연속성 개념을 여기서 좀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나? 이거 같아요.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놀던 딸랑이를 지윤아, 숨기자 여기 있네.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거 봐, 여기 있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다시 한번 써보자. 정빈아, 내가 감춰볼게.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어디 있게? 원령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한거 봐봐. 깍꿍놀이는 아이의 대상 영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놀이다. 엄마가 문 뒤로 숨자 아이는 놀라서 기어가기를 멈춘다. 깍꿍놀이로 문 뒤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는 닫힌 문을 두드려 엄마를 확인하려 한다. 깍꿍놀이의 경험으로 아이는 보이지 않는 사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억을 뇌의 기억 파트에 저장시키려는 것이다. 네,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아동 발달 뭐 단계에 대해서 뭐 대상 연속성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건데, 요 대상 연속성에 대한 개념도 그 이전에도 대상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이 단계 전에도.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아직 뭐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언어 이야기만 조금 좀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이 언어라는 개념이 좀 커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옹알옹알 하면서 이렇게 언어가 발달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얼추 이렇게 한 두 살, 세 살쯤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한 세 살쯤 되면 수용 언어, 표현 언어라는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수용과 표현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까? 아이가 있으면 내가 외부의 어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 언어라고 하고, 아이가 외부의, 주로 부모겠죠, 부모나 사회에 자신의 어떤 의지, 행동,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흔히
표현 언어라고 불러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라는 것은 물론 쌤도 언어학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게 발달 단계를 지날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뭐 한두 살 때는 뭐 표현 언어가 뭐가 있을까? 뭐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뭐 옹알옹알 그리고 동물 소리 내고 뭐 일상 그런 거, 그죠? 그러면 수용 언어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쉽게 말해서 수용 언어라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 부르면 뭐 그걸 보고 뭐 지적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두세 살쯤 됐을 때 뭐 그림 카드 같은 데서 사자 찾아봐 그러면 사자 같은 거,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그 누구 위에 아래, 그러니까 이런 지시 같은 것 이해하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수용 언어고, 표현 언어 같은 뭐 있어요, 주세요, 뭐 그런 말, 무엇, 뭐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나오는 거. 조금 더 지나면 뭐 색깔 구분하고 뭐 대명사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용과 뭐 표현 언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뭐 사실 이제 언어학이 따로 있고 그 전문적인 이제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저도 이제 완벽한 전문가 아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언어 구조주의 영역에서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 구조주의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때도 잠시 설명했지만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하나의 기의가 있고, 기의를 표현하는 무엇이 기표다. 그래서 기표를 표현하고 기표를 이해하는 것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다. 그러니까 사실 기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표 밑에 있는 기의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보고 엄마가 좋아, 그 희대의 난제, 아빠가 좋아, 절대 알 수 없는 희대의 난제,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런 거 나오다가 더 지나면 이제 부먹이 좋아, 찍먹이 좋아, 뭐 이런 걸로 막 나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했을 때 아이가 좋다라는 말에 좋다, like, 그쵸? 이 좋다라는 이 기표를 밑에 있는 기의라는 누군가를 아끼고 함께하고 싶고 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즉 인간이 아기가 기표와 기의를 이해했다는 뜻은 뭐 철학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외부라는 외부 환경에 주는 자극, 기준, 제약 같은 것을, 욕망 같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어떤 욕망의 구조와 합쳐지거나 비슷하게 두려는 게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생각해보자. 뭐 여러분들 뭐 좋은 차, 뭐 명품 가방, 뭐 같은 거 뭐 있다고 칩시다. 그게 정말 명품 가방이라서 좋은 건가? 이게 정말 좋은 차라서 좋은 건가?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 감고 가방 만져서 그 가방의 차이가 알 수가 있어요? 눈 감고 자동차 탔을 때 이 차가 내가 원하는 차다 알 수가 있나요? 뭐 사실 몰라요. 전문가 아닌 이상 그거 거의 힘듭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어떤 것을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금덩어리를 주면 아기는 돌덩어리나 금덩어리나 몰라요.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은 돌덩어리야. 그런데 나이가 차서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금과 돌은 구분이 가죠. 그럼 금이라는 것이 주는 메타포가 뭐야? 의미가 뭐겠어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금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사실 우리가 뭐 치기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적 금세공사가 아니면 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뭘 할 수 있어 이걸. 그렇잖아? 핸드폰 만드는 사람 아니면 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금이라는 것 밑에 있는 외부 기준, 이 금 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외부 기준, 타인의 욕망, 기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그것이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타인의 욕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좋다고 따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죠. 보통 음식은 그렇지 않아.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불고기 먹어봐서 이건 내 취향이라고 이거 명확하게 나오는데 많은 것들이 언어로서 전달. 우리가 음식은 언어로서 전달 잘 안 되죠. 옷 같은 건 좀 마찬가지긴 한데 언어로서 전달되는 직업 같은 것들 아니면 뭐 1년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식으로 표현되는 좀 언어로서 표현되는 많은 것들이 이 언어 자체가 어떤 타인의 욕구나 욕망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의 욕구와 욕망을 모르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아이 때부터. 아이가 언어를 배움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아동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아까 잠시 동영상에도 우리가 봤듯이 애착, 사랑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나를 양육자라는 게, 엄마라는 게 말하는 꼭 여성성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나의 양육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육자와 함께 붙어 있으려는 성질. 아까 전에 깍꿍놀이 같은 것처럼 아기가 엄마가 안 보여도 항상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어떤 일종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영상에서 깍꿍놀이가 좋은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아기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원래 내가 엄마의 하나의 세포였잖아. 엄마의 세포였을 뿐이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의 세포였을 뿐인데 엄마 아빠의 밑에서 나온 이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데 엄마가 떨어져 있는 공간,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어한다고. 근데 이것이 어떤 다양한 놀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성인으로서의 길을 가죠. 근데 이러한 애착 단계에 이것이 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중 성인기 돼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분리불안입니다. 아동의 분리불안이 성인기에서도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흔히 말해서 파파가 마마보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분리불안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애착이로 나오고 뭐 등등등 하는데 애착 단계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이런 거 좀 시험에 나와요.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저항 애착, 혼란 애착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해피 애착 같은 경우는 막 이래 있다가 엄마가 와도 막 모른 척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뭐 저항 애착, 엄마가 다시 와도 불안해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동의 어떤 발달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보통 이제 이런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까, 문제 있는 발생 상황이 아동 때 어떤 학대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방치라든지 아니면 함께 있어도 엄마나 뭐 양육자의 어떤 심리적 불안, 우울 문제,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로 합니다. 쉽게 아동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낯가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이러한 문제성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에릭슨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 한번 봤었죠. 에릭슨에서는 신뢰감과 불신감, 엄마가 안 돌아올 것 같은 불신감, 그러나 우리 엄마 다시 올 거야, 깍꿍놀이 같은 것들, 자율성과 수치심, 뭐 이런 영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반적인 쭉 내용을 쌤이 그냥 쭉 읽어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아기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뭐 그런 관점입니다. 오늘 좀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아마 수업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 발달 단계에서는. 왜냐면 제가 발달 단계에서는 특별히 뭘 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관점에서 쭉 한번 보시는 게 이러한 파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뭐 쌤이 뭐 이걸 일일이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이거다 뭐다 하는 건 너무 지겹잖아요. 이미 다는 이야기를 뭐 굳이 이 시간 들여서까지 이야기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이렇게 하고 쌤이 추천해주는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개념 같은 것만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